추석 명절 한밤중에 세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광경을 어머니가 직접 보았습니다. 세 아들을 힘들게 키워온 어머니 박순자. 그녀는 남편의 묘와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영민은 돈을 위해 묘를 팔려 했고 차남 준호는 빚에 눈이 멀어 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이 파헤쳐지던 그날 밤, 갑자기 불어온 서늘한 바람과 뒤에서 하얀 그림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뒤에서 지켜보던 하얀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76세 노모의 가장 처절한 싸움.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아침 8시. 박순자는 부엌에서 성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손놀림이 여전히 빨랐습니다. 김치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이 다 온다고 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하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3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40대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장남 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민이 아내 미영과 함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네, 일찍 가서 아버지께 인사부터 드려야죠. 영민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성에 없어 보였습니다. 미영은 인사만 대충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차남 준호와 아내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요즘 가게 일로 부부싸움이 잦다는 걸 박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구두도 낡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동현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동현이. 형제들의 인사는 어색했습니다. 예전만큼 친밀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이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박순자가 미리 준비해둔 제사 음식들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김치전, 나물, 과일, 그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막걸리까지. 하나씩 챙기는 모습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박순자는 영민의 차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해도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산길로 접어들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영민이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의 산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가 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오는 아들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묘 앞에 도착한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봉부는 여전히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직접 풀을 뽑고 정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차례대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전을 제일 앞에, 나물들을 그 뒤에. 막걸리 잔을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영민이 첫 번째로 절을 했습니다. 이어서 준호, 동현 순으로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뒤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는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 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왔어요. 애들은 다 컸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마른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박순자는 문득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묘를 바라보며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박순자는 무의식적으로 남편 묘비를 꽉 붙잡았습니다. 성묘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죠. 영민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 응.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 묘를 바라봤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박순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찬 바람이 다시 불어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민과 준호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조금 떨어져서 혼자 걸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괜찮다니까. 이미 다 알아봤어. 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박순자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형제들의 대화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순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모르게 하겠다는 걸까요? 영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20억이야, 20억.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있겠어? 20억? 박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묘를. 묘가 뭐가 중요해? 영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형,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 영민이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뭘 해주셨어? 매일 야단만 치고 인정도 안 해주고. 박순자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깊었다니.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잖아. 맞으라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고. 이번만큼은 내가 결정할 거야. 영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발로 낙엽을 차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형.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 영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모르신다고. 박순자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 담긴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언제? 빨리 해야 해. 다음 주면 추석 연휴도 끝나고. 영민이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박순자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식당비 때문에 힘들잖아.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영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박순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때 동현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형님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아, 동현아. 영민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준호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요즘 경제 사정 이야기. 경제 사정? 동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뒤에. 영민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순자는 황급히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걸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니?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다리 아프시면 천천히 가세요. 영민이 다가와 박순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괜찮다.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살짝 뿌리쳤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의 차보다는 동현의 차가 편할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동현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2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남편의 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박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묘에서 느꼈던 그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현이 백미러로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현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그래, 고마워. 박순자는 현관 앞에서 동현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빨간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박순자. 거실에 혼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애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20억이라는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추석 다음 날 밤.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산중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 근처에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민, 준호, 그리고 인부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나면 안 돼. 영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삽을 들고 봉분 앞에 섰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한 인부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밤중에 무덤을 파는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빨리 해. 영민이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멀찍이 서서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비 봉분에 박혔습니다. 푹. 흙이 파이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준호는 움찔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정말 이래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민은 대답하지 않고 인부들을 재촉했습니다. 더 빨리 해. 새벽 전에 끝내야 한다고. 삽질이 계속되었습니다. 푹, 푹, 푹. 흙더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렁이들이 파헤쳐진 흙 사이로 꿈틀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누구야? 영민이 손전등을 들어 주위를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형님들. 동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형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현이? 너 여기 왜? 집에서 보니까 형님들이 없어서.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파헤쳐진 아버지의 무덤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형님들, 이게 뭐예요? 동현이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영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동현아, 이건 죄예요. 큰 죄라고요. 동현의 목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퍼졌습니다. 인부들이 삽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나면 어떡해. 영민이 동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고 이런 짓을.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영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뭘 해주셨어? 맞으라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고. 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제는 죽어서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셔야 해. 20억이야, 20억. 동현은 형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영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너는 교사라서 모르지만. 영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모르는구나. 인부들은 이 가족의 다툼을 어색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영민이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동현이 막아서려 했지만 영민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안 돼. 이미 시작한 일이야. 다시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현은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삽이 봉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콩. 딱딱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관이었습니다. 나왔다. 인부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 부엉.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묘 바로 위 소나무 가지에 하얀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깃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부엉이는 날개를 크게 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엉, 부엉. 저게 뭐야? 인부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얀 부엉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아니었습니다. 부엉이는 파헤쳐진 무덤을 내려다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해. 이거 불길해요. 한 인부가 삽을 던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인부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불길해? 그냥 새잖아. 영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엉이는 날개를 더 크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부엉, 부엉, 부엉. 형, 그만해요. 제발.
동현이 일어나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계신 것 같아요. 준호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형, 동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만. 안 돼. 영민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인부들은 이미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야, 어디가? 돈 다 줄 테니까. 영민이 인부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엉이는 여전히 소나무 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민은 혼자 남은 삽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할 거야. 형. 동현과 준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듣지 않았습니다. 삽을 들어 올린 순간 부엉이가 갑자기 날아내려왔습니다. 영민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아! 영민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삽이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부엉이는 다시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헤쳐진 무덤을 내려다보며 슬픈 듯이 울었습니다. 부엉. 그 울음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동현이 형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형, 그만해요. 아버지가 싫어하세요. 영민은 땅에 앉은 채로 하얀 부엉이를 바라봤습니다. 부엉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만 산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동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엉이가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영민이 일어났습니다. 파헤쳐진 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묻자. 세 형제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얀 부엉이는 여전히 소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호신처럼. 달빛이 부엉이의 하얀 깃털을 비췄습니다. 그 모습이 신비롭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부엉. 마지막 울음소리가 산중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박순자였습니다. 세 형제가 산을 내려간 지 10분 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무언가 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민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차도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디 갔을까? 불안한 마음에 산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만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소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엉, 부엉. 부엉이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무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박순자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봉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방에 흙더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의 일부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여보, 여보. 박순자가 무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파헤쳐진 흙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박순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영민, 준호, 동현이었습니다. 어머니. 영민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 아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희들이 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영민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순자는 파헤쳐진 남편의 무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 너희 아버지와 30년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죽어서라도 편히 쉬시라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박순자가 영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민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나무 위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엉.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부엉이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에 하얀 깃털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저것 봐. 박순자가 부엉이를 가리켰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화내고 계신다. 부엉이는 박순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엉. 그 울음소리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박순자는 부엉이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동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막으려고 했어요. 박순자는 동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내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놈이. 박순자가 영민과 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게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박순자는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박순자가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영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박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영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0억이라고 했지? 영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제 너희 이야기 다 들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하던 이야기 말이야. 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닥쳐.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무덤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부엉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부엉. 마치 박순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파헤쳐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두 손으로 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애들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아들들은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영민만이 여전히 표정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일어났습니다. 흙을 털어내며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장 다시 묻어. 명령조였습니다. 지금 즉시. 네, 어머니.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순자가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부엉이도 다시 날개를 펼치며 경고하듯 울었습니다. 부엉, 부엉. 이번엔 날카롭고 강렬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영민을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영민은 부엉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영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아무 말하지 마. 박순자가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묻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다. 박순자는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부엉이는 여전히 가지 위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묘 사건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남편의 무덤을 다시 정성스럽게 묻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조심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충 마친 박순자.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영민이 며칠 전에 서류를 가져왔다는 것이. 뭐 좀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박순자는 거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전기료 고지서, 약국 영수증, 그리고 이게 뭐지? 낯선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봉투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봉투 겉면에 중요라는 글자가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민의 글씨였습니다. 박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였습니다. 대상 토지 묘지 구역 1대. 보상금액 2억 원 정.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남편 묘를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약자 란을 보니 김영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파묘 사건 전에 이미 계약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리 다 계획했구나.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봤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 박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 란에는 김영민 보호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박순자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입소 예정일이 다음 달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 비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양원 입소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묘와 나를 동시에 치워버리려 한 거구나. 박순자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잣말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니 더 자세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묘 이전 박순자 요양원 입소집 정리. 모든 것이 한 달 안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구나.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집까지. 박순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집까지 팔 계획이었다니.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15억 원이었습니다. 묘지 보상금 20억과 합치면 35억 원.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봤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니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인을 했지? 박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영민이 건강검진 서류라고 하며 사인을 받았던 것이 건강검진 서류가 아니라 이거였구나. 박순자는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여서 사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당할 줄이야. 박순자는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읽어봤습니다. 아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놀라웠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일부러 멀리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면회를 와주면 좋겠지만 박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자주 면회를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인데 무슨 면회를 하겠습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대형 건설 회사였습니다. 아마 재개발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 마음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은 슬퍼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리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증거니까 잘 보관해야지. 박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서류들이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민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박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본 후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뭘? 박순자가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챘나 싶어서였습니다. 아, 그냥 건강이나 그런 것. 영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하다. 박순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류 못 보셨죠?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서류?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영민이 서둘러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싶었습니다. 다행히 서류를 옮겨놨었습니다. 뭘 찾는 거니? 아, 그냥 제가 맡긴 서류가 있나 해서. 영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없는데? 그렇군요. 그럼 다른 곳에 뒀나 보네요. 영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 박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영민이 멈춰 섰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민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영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응.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는 게 좋을까? 박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어머니 마음이지.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지. 박순자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민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영민이 떠난 후 박순자는 다시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집 정리. 어머니 짐 정리는 혜진이가.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짐을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구나. 박순자는 서류를 다시 숨겨뒀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하지만 박순자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76년을 살아온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나설 차례예요. 박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들들이 준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 부엉. 박순자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부엉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류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그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민과 준호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달랐습니다. 파묘 현장에서 동현이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죄예요. 라고 외쳤던 모습. 진심으로 괴로워하던 표정. 동현이는 아직 희망이 있어. 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막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박순자는 동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현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큰 집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동현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동현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응. 박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동현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동현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동현아. 네, 어머니. 박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의 눈에는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박순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예요? 내 형이 준비한 것들이야. 박순자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동현 앞에 놓았습니다. 동현이 첫 번째 서류를 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동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파묘 전에 이미 계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인을 하셨나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검진 서류라고 속였어. 나도 속은 줄 모르고 사인했지. 동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 멀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집까지. 동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묘지 20억, 집 15억. 총 35억의 계획이었어. 동현은 서류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형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발견하셨어요? 이틀 전에. 박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서랍에 숨겨뒀더라고. 동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도 파묘를 막지 못했던 것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몰랐잖아. 박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파묘 현장에서 내가 보여준 모습으로 알 수 있었어. 너는 진심으로 반대했잖아.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나도 안다. 박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의 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현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동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 박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동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순자야,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 이야기이지만 생생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어디로 보낸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동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파묘 후에 다시 묻었지만 아버지가 편치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현이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순자는 놀랐습니다. 뭘 하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동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형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박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저는 형들과 달라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동현의 다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꽉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동현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박순자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현아,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형들과 함께 할 거니 아니면. 어머니. 동현이 박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형들이 뭐라고 해도 어머니 곁을 지킬 거예요. 박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동현이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할까? 박순자가 흩어진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동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로 보관하세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동현의 조언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박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동현아, 형들한테는 비밀이야. 네, 알겠어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박순자는 아들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역시 교사라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언제까지?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동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박순자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현아. 네, 어머니. 내가 내 아들이어서 참 다행이야. 박순자의 진심이었습니다.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순자는 봉투를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야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박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동현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고마워. 박순자는 아들의 볼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네.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든든하게 해드릴게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동현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박순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 부엉. 박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부엉이가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준비됐어요. 박순자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반격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저녁. 박순자의 76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숨겨둔 서류들이 안방 서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6시. 영민이 아내 미영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영민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가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고마워. 박순자의 대답은 덤덤했습니다. 미영은 인사만 대충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준호와 혜진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게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눈을 피하며 인사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현이 혼자 왔습니다. 박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동현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자, 케이크 촛불부터 켜자. 영민이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76개의 작은 촛불이 케이크 위에 꽂혀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달콤한 생크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영민이 라이터로 촛불을 하나씩 켰습니다. 찰칵, 찰칵. 작은 불꽃들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거실이 따뜻한 촛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미영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들이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비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원을 빌기 전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박순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한 것들이야.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순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동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영민이 말하려 했지만 박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박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다 말할 때까지. 박순자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였습니다. 20억 원. 박순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묘를 팔아서 받을 돈.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계약했지? 박순자가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야, 지난주. 박순자가 스스로 답했습니다. 파묘하기 전에 이미 계약했잖아.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형, 정말이에요? 준호가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영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두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이건 뭘까? 박순자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요양원 입소 신청서. 미영이 깜짝 놀라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건강검진 서류라고 속여서 사인받았지? 박순자가 영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는 세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매매 계약서.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5억 원에 팔기로 했다고?
혜진이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묘지 20억, 집 15억. 박순자가 계산했습니다. 총 35억 원의 계획이었구나.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바사삭. 종이가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박순자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를 판 건 너희였지? 폭탄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왜? 박순자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어요. 영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맞으라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고. 박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가장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순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묘를 파헤쳤다는 거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은 아버지한테 복수한 거니? 영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는 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박순자가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박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미영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동현이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동현 씨는 몰라요. 미영이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해서 애들 키워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박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라고? 박순자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고?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영민, 준호, 미영, 혜진. 그리고 마지막에 동현을 봤습니다. 알겠다. 박순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 박순자는 촛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박순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박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거다.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순자는 한 번에 모든 촛불을 껐습니다. 후. 거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 거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어.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순자의 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엉, 부엉. 하얀 부엉이였습니다. 박순자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 박순자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민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가라고 했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에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갔습니다. 동현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는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너도 가야지.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라요. 동현이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박순자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들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박순자가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과 준호가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와 동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부엉이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름답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영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불법 로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영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피의자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어머니께 사과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고개만 숙인 채 걸었습니다. 한때 건설회사 과장이었던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결국 영민은 구속되었습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억 원의 보상금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차가운 말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준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도 밀렸는데. 건물주가 찾아와 독촉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유리문에 붙었습니다. 준호가 꿈꾸던 식당의 끝이었습니다. 아내 혜진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평안했습니다. 동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과 들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작은 한옥을 임대해서 살았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박순자는 마을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밭일도 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 참 효자네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동현이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현은 마을 초등학교로 전근을 왔습니다. 아이들이 적어서 한 학급에 1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천진하고 예뻤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떡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동현에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와 동현은 뒷산에 올랐습니다. 남편을 위한 작은 돌무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무덤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동현이 나무 그늘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박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크지 않은 돌들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등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돌무덤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는 1m 정도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순자는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새로운 곳에 모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평안함이 더 컸습니다. 애들은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잘 살 거예요. 동현도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돌무덤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집에 가요. 박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동현이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돌무덤이 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와 동현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은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박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동현은 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동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박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하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얀 부엉이였습니다. 그 부엉이였습니다. 박순자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엉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박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엉이를 통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부엉이는 잠시 박순자를 바라보더니 날아올랐습니다.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무덤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따라가 봐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 부엉이가 앞서 날아갔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부엉이가 돌무덤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하얀 깃털을 비췄습니다. 신기해요. 동현이 감탄했습니다. 부엉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돌무덤 앞에 다가갔습니다. 부엉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잘했다는 격려였습니다. 이제 평안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아들이 곁을 지켜줄 거예요. 박순자가 돌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엉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엉. 슬프지 않은 울음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울음이었습니다. 위로의 울음이었습니다. 동현이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부엉이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부엉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박순자와 동현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순자는 정말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동현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끔 영민과 준호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얀 부엉이는 가끔 돌무덤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신처럼. 박순자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욕 대신 만족을, 갈등 대신 평화를, 외로움 대신 사랑을. 박순자의 마지막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시골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얀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부엉, 부엉. 그 소리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권선징악이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박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